내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의 대통령실. 네. 이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네.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는데 그런데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시 3월 28일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건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때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전국 참고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내용 뭐냐?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고 적어놓고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통한 대통령 탄핵 인용이다.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된다. 라는 문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한덕수가 정말 충격적인 사람 2사람 지명했었잖아. 한덕수가 그때 이완규. 그렇지. 그리고 뭐였죠? 함상훈이 맞아요. 충격적인 사람들 지명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이거 그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김용민 의원님, 이지은 위원장님 두 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좀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이슈로 다뤘는데 이번에 그 처음으로 문건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 아주 간단치 않은 문제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제 그때도 저희가 저런 첩보를 듣긴 들었어요. 절대로 임명하지 않고 헌재 구성을 바꿔서 탄핵 기각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서 갈 것이다. 이런 첩보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맞아. 그냥 저희 내부 시나리오로 대응 방안들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저게 지금 나왔고 나와버렸어.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사실 큰 충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저렇게까지 남용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사적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은 크게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 봐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맘조림이 괜한 맘조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의 우려가 어느 한쪽에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끔찍합니다. 저게 법적 카르텔이에요, 사실은. 네. 저거 모르면 안 됩니다. 법적 카르텔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기에서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시키거나 한 건 아니고 행정관이 알아서 뭐 자체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공무원이 시키지 않은데 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 때는 대통령이 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고 곧 탄핵이 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뭔가 한다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고 분명히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윤석열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여당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렇게 생각을 여당. 네, 네. 당시 여당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여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전 이석기 의원이 말을 한 것과 이것이 그러면 이 통진당의 언행으로 어떻게 귀속이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전 이석기 의원이 한 얘기를 그 이후에 당에서 이거를 옹호하고 또 확대하고 강화하고 한다면 이거는 이석기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당의 문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만 위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위헌적 행동을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옹호를 했다며 그거는 결국 이 정당도 위헌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위헌정당 해산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데요. 노상원이 그 쿠데타의 총괄 기획자라는 것은 그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실제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문서를 만든 사람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 못 찾으면은 아직도 못 이 찾았어. 내란의 기획자를 못 찾아내는 네. 거예요. 못 찾았어 아직도. 그거는 분명히 저는 그 청와대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네.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차 특검이 꼭 밝혀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자, 그러면 아주 예민한 이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정부의 입법안을 봤더니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과 거의 흡사하고
그리고 중수청의 상위 기관으로 두고 중수청은 또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혀놨더라. 요런 이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남겼는데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일부만 좀 추려봤거든요. 그것도 좀 길긴 길어요. 합니다만 이거는 좀 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혹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 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맞득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이다 맛이 아니라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읽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신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봤는데 대통령의 무거운 자리에서 어떤 고심의 흔적이지 않을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이게 진짜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거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부의 검찰개혁 TF 저기 단장과 부단장과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공소청법 2차 이제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때 부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이 나왔냐라고 제가 강하게 질타했었거든요. 와,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왜 법이 그렇게 됐는지를 봅시다. 검찰청의 지금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 그대로 가고 탐당 구조 그대로 가고 검사와 수사관을 붙이기에 의해서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은 그대로 공소청으로 다 갑니다. 한 명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미준 이 사람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는 거 우리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진행자님 좋아하시는 박상용 검사. 이 사람은 우리가 그대로 공소청으로 보낸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용납 못 하거든요.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보안 수사권, 신분 보장, 법무부 겸직 문제, 특사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사경 지휘 감독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권한이 늘어납니다. 밑에 이제 전권 송치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권인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은 영장의 집행에 대한 지휘를 검사가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집행을 할 때는. 근데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장 청구도 지휘하겠다라고 공소청법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잘 보시면 영장 청구 점 집행 지휘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청구도 지휘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강제 수사를 검사들이 다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영장 청구,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그거 영장을 청구해, 그거 영장 청구하지 마 이런 것을 다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휘하겠다고 지금 법에 넣어놨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경찰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장까지는 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영장 청구해 하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 이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하거나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소건 불기소건 전부 다 검찰로 공소청으로 송치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혹은 수사하고 싶은 것은 보안 수사라는 것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지금 검찰보다 공소청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공소청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지금 보안 수사권 논의를 6월달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지만 현재 법에 의해도 우회적으로 수사권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공소청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냐? 법령은 법과 대통령령을 말하는데 네. 그냥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혹은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네. 수사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직접 네. 수사권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수청과의 결합 관계로 사실상 중수청을 하부 조직으로 두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수청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모두 다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수청은 경찰한테 야 사건 이첩해 우리가 수사할 거야라고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이런 건은 입건해야 돼라고 입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간중간에도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아주 광범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전권 송치, 중수청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전권 송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권 송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못하게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네. 그게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독특한 주장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정권 송치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정권 선치가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전체 다 올려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됐어. 무혐의 처분을 하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조차도 무혐의도 그걸 갖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종결권을 없애겠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수사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무혐의 된 것도 다시 한번 보겠다 우리가 가져갈 갖고 수 있는 거예요. 그 와서. 사건을.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나왔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이 특사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감원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범죄 사건을 검사가 금감원 직원들을 통해서 지휘해서 사실상 직접 수사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식들 때문에 공소청이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지금 현재 이 입법안대로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권은 남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력 전체를 그대로 다 검찰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칙 6조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걸 이미 의사를 표출한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 때의 입법 정신이 네. 이 법에 흐르는 입법 정신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점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 수사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니까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과도한 통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것과 또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법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죠. 아.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사기관 상호관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권한 때문에 중수청을 사실상 상위기관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수본이 놓이고 수사기관들이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소청을 중심으로 저런 수직 구조가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이게 사실 또 아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소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잘못.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뭐 뇌물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검사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더 많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 직원들에 대한 모든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경찰이 지금은 검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대 범죄에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가 있고 그 밑에 2호에 중대 범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보면 과목에 이릅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로 얘기하면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검사 포함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줍니다. 아까 이첩 통제권 있잖아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수청은 수사를 입건하면 검사한테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입건하는 순간 통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갖고 있는 거 다 이첩해서 중수청이 가져오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광범위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곳에서 수사해야 완전히 그냥 다 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수청은 사실상 공소청 하위 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만 공소청 검사를 수사하게 하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매우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경찰이 할 수 있게 했는데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네. 문제죠. 그래서 우선 수사권을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차라 법무부 탈검차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게 지금 검찰청법 51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이게 공소청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데 네. 법무부의 주요 간부를 다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법무부는 검찰의 외청이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네네. 실제로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법무부 기조실과 법무부 검찰국인데 실장 국장이 다 검사예요. 현직 검사. 그러니까 현재도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검사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거를 탈검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행안부도 검사들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밑에인데요. 중수청법 37조에 보면 중수청 수사관도 행안부 직원 겸임 가능하다는 걸 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모습으로 계속 그려왔던 게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서 수사 역량을 잘 유지해서 빨리 안착시켜라라는 것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유효한 얘기긴 한데 이 길을 열어놓으면 중수청으로 간 검사들이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를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길이 법률상 길이 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행안부, 중수청, 공소청 이 4개의 기관이 인적으로는 검사들로 된 단일한 조직으로 장악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잘 그동안 논의가 안 돼서 이걸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기소 독점이 있으니까 검사가 네. 어딜 가든지 간에 검사들이 결국은 수사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걸 장악하게 하게 된다 이건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헌법에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다는 게 검사가 과연 기관인가 아니면 기소권이라는 기능을 뭐 행사하는 개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기관이라고 해보면은 그게 검찰청이 되든 공소청이 되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에 가지를 뻗어가지고 독점해버리는 그 권력을 그 하나의 네트워크형 해가지고 독점하는 기관이 되는데 이게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고 변호사 같은 자격이고 권한이라면은 완전 분산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준사법기관성인데 제가 이제 어려워서 오늘 일부러 좀 뺐는데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는 건 사법기관에 준한다는 것이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원처럼 판사 한 명 한 명이 각각 다 독립해서 개별기관으로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판사에게 누군가 상급자가 야 판결 이렇게 해라고 하면 직권남용. 지금 양승태가 재판받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재판에 개입했다. 네네. 그러면 검사들은 맨날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그런데 전국 단위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법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위는 받고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징계나 보수, 정원 이런 것은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청 법에도 그게 모순된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 있습니다, 이분도. 원칙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다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김용민 의원안이 작년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1대 때도 발의를 했었고 22대 때도 발의를 하셨고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안도 입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저 특위안이 작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2005년부터 한 20년간 계속 검찰 개혁을 이제 고민하고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고요. 네. 조국혁신당 수정 대안도 비슷하고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낸 안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TF에서 나온 안들이 이제 조금 그것과는 결이 다른 저렇게 보면 X자가 쫙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아직 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여론조사를 하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도 설문을 좀 하고 막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유도 설문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고등공소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노동청, 그다음에 뭐 서울 서부 노동청 이런 식으로 2단계로 다 되어 있는데 검찰청만 유일하게 3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맞춰서 그래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그다음에 지방검찰청 하겠다 쭉 하다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번에도 대공소청, 고등공소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주장했냐면 너네 행정기관이니까 고등공소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안에선 저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검사 신분 보장 폐지 저것도 보통 이제 징계를 할 때 공무원들은 다 일반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검사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 징계에 의해서는 파면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법안에서는 그걸 똑같이 이제 그 검사 징계법을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요거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징계에 의해서 파면은 가능하도록 법에다가 이제 반영은 했더라고요.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 네. 이거 근데 왜 세모예요? 세모인 게 검사 징계법을 폐지는 안 시키되 그 안에다가 징계를 통해서도 파면은 시킬 수 있게 조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혁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약간의 개선을 했다. 살짝만 네, 했구나. 살짝만 바꿨다. 그리고 검사의 법무부 겸직금지. 요거는 이제 아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법무부를 다 이제 검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입법 예고안에는 둘 다 이제 겸직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 있고요.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쓸 것인가. 네.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공소청의 장이니까 공소청장, 네. 경찰청의 장은 경찰청장 기관의 있지 않습니까? 장이니까. 네. 그런데 그거 안 된다. 검찰총장이란 말을 그대로 쓰겠다. 네. 공소청장이란 말을 안 쓰고 있는 거고요. 네. 특사경 지휘권 폐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저기서 많은 부분이 이제 당 대표도 좀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야말로 정말 물밑에서 좀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네.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거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네. 설계를 잘못해서 범죄의 피해자를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안 되긴 문제의식은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는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목소리 사실 굉장히 오래 들었고 이제 결단의 시간이고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업보.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뭐 그러다 뭐 자살하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넣고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 조작해가지고 오문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력은.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이거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검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 될까요? 누가 그러는데 200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뭐 또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서 그날 선고해버리면 끝이지 뭐 어떡할 건데.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근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거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에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제도, 기소제도를 만들자. 이번 개혁의 최종 목적은 특정 조직의 권력을 뺏는 화풀이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억울한 피해자 구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주신 거죠.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저지른 과거의 업보를 끊어내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히셨습니다. 오염된 칼날을 거두고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바로 세우는 것만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임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더 이상 검찰의 횡포에 눈물 짓지 않는 가장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이 완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국민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실현되기를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